안녕하십니까. 저는 재무설계 전문회사인 TMV 어드바이저의 손우철 지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은퇴 설계, 연금 및 자산 유동화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 제한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설도 다가오는데 조상을 제한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옛날 은행의 이름입니다. 조는 조은행이고요. 상은 상업은행, 제는 제일은행, 한은 한일은행, 서는 서울은행입니다. 사실은 은행이 망할 거다라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죠. 어떻게 은행이 망하냐. 그렇죠. 돈을 굴리는 회사들, 너무나 이제 안정적으로만 이제 생각을 했었던 그런 은행들이, 너무나 이제 탐욕스럽게 영업을 했었죠. 그렇죠. 서민들의 돈을 받아다가, 기업들에게 사실 이제 대출을 해주면서, 뭐, 불법적인 어떤 그 부실 채권들이 사실은 늘어나게 되고, 이러면서 IMF가 다가오면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사실 이제 망했습니다. 캐시플로우의 문제였고 위험 관리상의 문제였죠. 결국은 뭐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우리은행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그리고 조은행은 신한은행으로, 서울은행은 하나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제일은행이 이제 스탠다드 차터스은행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런데 이러한 은행들의 형태들, 바뀌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나라 가정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가정도 사실은 설마 내 가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시죠. 2000년대 초반에 너도 나도 부동산 때문에 돈을 벌던 시절에는 나도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기 시작했죠. 쉽게 사실은 이제 돈을 벌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제 어떤 모습들이 됩니까? 가계부채 천조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자 내느라 바쁜 가정들, 캐시플로우에 이미 문제가 생기고 있고 부채 때문에 파산에 이르는 이러한 가정들도 흔히들 이제 만나게 되는 것들이 현재 재무상담 과정에서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이 은퇴에 연결이 되게 되면 정말 은퇴에 대한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의 생활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과연 은퇴할 때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할까? 근데 이제 현재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한테, 저는 그래도 한 30만 원 정도 용돈을 드려요. 내지는, 저는 50만 원 드립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여쭤보죠. 그러시면 부모님은 좀 그 돈 외에 다른 데서 혹시 생활비를 충당하신 데가 있어요? 라고 여쭤보면, 그런 건 별로 없으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30만 원, 50만 원, 자식들을 모아주면 60만 원, 70만 원으로 생활하시는 건데, 과연 근데 본인들은 그 정도로 생활이 가능하냐라는 거죠. 본인은 그럼 어느 정도로 은퇴 생활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쓰고 싶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뭐 차도 굴려야 되고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뭐 다양한 것들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200만 원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표를 보시면요, 노후 자금이 2억 원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봤을 때, 월 생활비가 100만 원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생활비 사용 기간이 18.9년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150만 원을 쓴다 그러면 2억 원 가지고는 이제 12년밖에 버티지 못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뭐 조금 크게 잡아가지고요, 내가 4억 원이다 그러면 월 생활비로 100만 원을 쓰게 되면 44년을 버틸 수가 있지만 200만 원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18.9년밖에 버틸 수가 없게 되죠. 평균 수명은 이미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는 이 생활비, 더군다나 더 큰 문제점이 뭐냐, 제가 말씀드린 생활비에는 10년 단위로 소요가 되는 뭐 차량 교체에 대한 자금이라든가 의료비로 지출되는 금액은 아예 빠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2억, 4억 이 정도 돈, 그러면 뭐 그만한 돈 내가 마련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사실 우리나라 베이비붐의 자산 상황이 사실은 녹록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표이긴 한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베이비부머의 노후 수입 및 자산을 보면 평균적인 자산이 약 한 3억 4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총 부채가 6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순자산으로 베이비붐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 크기를 보면 2억 8천만 원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2억 8천만 원 중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건 6천만 원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2억 2천만 원은 사용자산으로 깔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6천만 원이란 돈, 아까 2억 원이 있을 때 그 정도를 버틸 수 있었는데, 그러면 6천만 원이란 돈, 그냥 뭐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월 200만 원씩 3년은 못 버틴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조기 노령연금 신청자 수들이 매우 급증을 하고 있죠. 2006년도에 약 한 16,000명 정도였던 노령연금 신청자가 급격하게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기 노령연금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현재 내가 받는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겠죠. 55세 이전에 사실 퇴직을 했는데 소득은 없고, 더군다나 현재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타는 시기는 이제 60세인데 그 사이를 버틸 그런 재간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현재에 있는 분들이 60세에 국민연금을 탄다라고 하지만 점차 이제 수급 연령이 늦어져서 현재 세대들은 65세, 앞으로 55세에서 65세 사이를 어떤 식으로 버티느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조기 노령연금을 타게 되면 일반적인 연금을 타는 그런 부분에 비해서 사실 연금액이 30% 정도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내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그만한 돈 이상이 있으면 되지 않냐. 나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래도 건물 한 채 있다. 그럼 나는 뭐 은퇴생활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내가 부동산 자산이 정말 10억 이상 있으면 정말 괜찮은 은퇴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상담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한번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945년생이셨고요. 여자분이셨습니다. 건물에 대한 가치는 15억 원이에요. 그리고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은 임대를 주고 계셨고요. 4층과 5층은 본인들의 어떤 가족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계셨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이제 8,3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매월 월세가 360만 원 발생하고 있었죠. 보니까 월세를 제대로 사실 받지를 못해가지고요. 임대 수익률,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가치는 15억인데 임대 수익률은 연 2.9%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고민사항이 뭐였냐. 최근 2년간 공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월세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360만 원까지 올랐지만 못 받을 때는 월세 다 합해봐야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이제 관리인을 둘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이 정도 돈으로는. 그래서 스스로 건물을 청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가버린 겁니다. 즉, 자산 가치는 15억 원이지만 월 현금 흐름이 현저하게 좋지가 않고 입주자와의 분쟁, 월세를 주지 않는 형태들, 건물 청소 등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정말로 저하된 이런 사례들이죠. 따라서 우리가 자산을 유동화시키고 연금에 대한 자산을 가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생활의 질은 절대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의 가치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월 현금 흐름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마치 혈액이 도는 것처럼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사실 은퇴 생활의 질을 결정하죠. 그래서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은퇴 후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집단을 보면 사실은 맞벌이 교사다. 이러한 이제 재미있는 이제 통계가 있는데 네트워크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연금이 가장 많은 집단이죠. 그러다 보니까 행복한 은퇴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연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는 사실은 이제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3층 보장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갈 수가 없습니다. 3층 보장이 뭘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회보장, 즉 기본적으로 국가가 보장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국민연금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기업보장은 어떤 표준적인 생활비를 기업이 보장을 한다. 그래서 이건 이제 퇴직금 제도가 이제 조금 강제적인 사항으로 퇴직연금 제도로 이제 바뀌었죠. 그리고 자기보장, 본인 스스로 은퇴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을 한다. 이런 개인연금, 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세 가지 부분이 바로 3층 연금제도, 3층 보장제도를 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여기에 주택연금, 그리고 이제 평균 수명이 너무나 길어졌죠. 그래서 50세부터 75세는 서드 에이지라고 해서 일을 해야 된다. 재취업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는 5층 보장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국민연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너무 불안해. 국민연금 사실 싫어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왠지 국민연금, 언론에서 매번 나오기로는 2050년대에 연금이 고갈된 데더라. 계속적으로 연금액을 줄인 데더라. 내가 왜 그런데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되냐. 이게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왠지 세금 내는 기분도 드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과연 이 국민연금이
정말 우리 1층 보장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의미가 없는 거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것들이 사실 필요하죠. 이걸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게 요즘에 국민들이 점차 이제 조금 똑똑해지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임의가입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뭘까요? 임의가입자가 뭐냐면 국내에 거주하는 18세부터 60세까지 가입자들인데 사실 사업장에 이제 가입돼 있지 않으니까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사람들이죠. 국민연금에요. 그러니까 뭐 전업주부라든가 아니면 소득이 없는 27세 미만 학생 이런 분들을 이제 임의가입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증가 추이가 정말 무섭도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9,800명이 불과했던 임의가입자 증가 추이가 2010년도 들어서면 7월 달까지만 27,000명이 가입을 했죠. 작년 기준으로 3만 명이 훌쩍 넘었을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85%가 여성이고 무려 절반 이상이 50에서 59세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입을 할까요? 뭔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가입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국민연금이 약간 이제 불신이 있으시나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국민연금 생각을 하면 왠지 사회에 있는 어떤 연금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수익률이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흔히들 혹시 최근에 그런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강남 아줌마들이 국민연금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이제 이런 기사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사실은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 어떤 그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 제가 동일한 돈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면 저는 50만 원 받게 되는데 그거를 민간 보험사에 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저는 8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험사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민간 보험사는 사실은 뭐 설계사 수당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사업비가 존재를 하는 그런 회사일 거고.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비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 보장 형태의 연금일 텐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연금제도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는 거죠. 국민연금은 실질 보상, 즉 현재 그래프상으로 보여지는 연금은 현재 가치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물가를 타고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 연금을 받게 되면 50만 원이지만 이 연금이 계속적으로 물가를 타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 뭐 연 4%로 올라간다라고 따지면 실제적으로 18년만 지난다라고 하더라도 2배가 뛰어서 50만 원을 받는 게 아니고 1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민간 보험은 먼 미래에 내가 연금 개시 시점에 받을 돈을 실제로 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로 따지면 실질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죠? 한번 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한번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이건 2010년도에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입니다. 동일하게 1980년생 가입자가 20년간 납부를 하고요. 65세에 연금을 탄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12만 원씩을 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112만 원 정도. 그러니까 미래가치를 반영해 112만 원 정도지만 사실 민간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에 대한 부분은 뭐 50만 원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변액보험에 가입해서 수익률을 조금 올리면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국민연금의 어떤 수익률에는 따라오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1차적으로 가입을 고려해야 되는 것은 국민연금이다. 따라서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전업주부나 이런 분들은요. 사실 요즘에 그 최소 가입 금액이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민간 보험사의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는 부분이겠지만 국민연금부터 최소라도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다. 더욱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도 좀 사전에 미리미리 좀 국민연금을 가입시켜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3층 보장 중에 이제 두 번째는 기업연금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회사가 보장하는, 그렇죠. 뭐 안정적인 수준의 어떤 그 은퇴자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퇴직연금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왜 필요할까요? 예전에 현재는 퇴직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퇴직금 제도가 있죠. 그렇죠. 퇴직금 제도. 그래서 뭐 현재와 마찬가지로 퇴직할 때 일시금을 주거나 중간 정산을 해주는 이런 제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그거 말고 이제 퇴직 보험 제도는 이제 없어졌지만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업이 외부에 일단 적립을 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확정급여형, 퇴직금처럼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걸 확정급여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펀드처럼 운영이 되는 개인이 가입하는 확정기여형, 이 두 가지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합하는 IRA 제도가 있습니다. 왜 퇴직연금을 정부가 굳이 퇴직금 제도가 있는데 왜 하필 퇴직연금 제도를 굳이 신설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퇴직금, 주위 분들이 퇴직금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요? 그쵸? 이게 사실 퇴직금이다라고 하는 거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정말로 이거는 내 은퇴자금, 내가 평생 동안 일을 해서, 회사 일을 해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내 은퇴자금으로 써야 되는 그러한 소중한 돈인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 퇴직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중간에 중간정산 받아가지고 사실 소비하는 데 쓰고 카드빚 갚는 데 쓰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죠? 집 사는 데 써버리고 애들 결혼한다고 써버리고요. 사실은 사기라도 안 당하면 다행입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연금으로 받는 경우를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었죠. 그렇게 돼서 자녀들한테 다 주고 자신들은 정작 연금이 없는 이러한 사실 불행해진 케이스들의 사례는 사실 신문을 찾아보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방지해야 되겠다. 또 두 번째는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는데 회계상으로는 퇴직금이 처리가 돼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회계상으로만 처리가 돼 있고 실제적으로는 남아있는 돈이 없는, 그래서 직원들에게 회사가 부도 났을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외부에 적립해서 연금으로 차라리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바꾼 게 퇴직연금 제도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은요,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형은 이건 현재에 있는 퇴직금 제도와 유사한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는 근속연도 곱하기 평균 임금을 이제 그 회사가 퇴직금으로 쌓아주게 되고요. 퇴직 운영 및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퇴직금 재원을 운용을 해서 근로자에게 이제 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수익이 나게 되면 회사 몫이 되는 거고, 손실이 나게 되면 회사가 또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DC형은 매년 말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이제 회사가 이제 적립을 해주게 되는데, 근로자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식 편입 비율도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변동 가능성이 있는 거죠.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이건 이제 근로자가 부담이 되는, 이러한 근로자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자산관리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이런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노조 쪽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회사와 협의해서 선택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본인들에게 맞는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를 옮기는 경우도 발생을 하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들을 미국의 어떤 401K를 이제 본따서 IRA 계좌를 이제 만들어 놓은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RA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라고 해서 개인형 퇴직 계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그 구좌를 만들어 놓고요. 회사가 옮길 때마다 그 퇴직금을 이제 받아 놓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다. 개인적으로는 DB형도 좋고 DC형도 좋지만 이런 IRA 계좌를 충분히 이용하신다. 특히나 이제 인원이 좀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IRA 계좌 방식을 이용하시면 근로자들이 나중에 은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사실은 아쉽게도 중도 인출에 대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할 때는 일시로 좀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중도 인출에 대한 부분들은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사실 이걸 악용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도 인출 사유는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본인이나 가족이 아파서 장기 요양을 하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도 인출에 대한 사유가 발생을 하고 퇴직 시에는 이걸 이제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퇴직연금은 적어도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국민연금을 받기 이전에 정말로 이건 연금으로 사용해야 될 재원이다라고 좀 딱 정의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정말 가장 크게 문제가 될 시기는 55세부터 64세, 국민연금을 65세에 받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55세에서 64세가 됐을 때 정말로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를 버틸 수 있는 거는 퇴직연금을 가지고 우리가 이 퇴직연금의 연금재원을 가지고 그때 기간을 생활을 한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퇴직연금을 운영하셔야 2층, 즉 기업보장에 대한 제도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3층 보장인데요.
삼중보장은 이제 개인에 대한 부분이죠. 개인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이 개인연금에, 사실은 국민연금은 뭐 강제성 있게 하고요. 퇴직연금도 고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많지는 않지만,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고를 수 있는 영역이 너무나 다양하죠. 그래서 이 과연 어떤 식으로 연금을 선택해야지 나이에 맞는 거냐, 이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 상품을 고를 때는요, 고려사항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죠. 두 가지 정도가 뭐냐면, 내가 과연 안전성을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수익성을 선택할 거냐, 이제 이 차이인데, 둘 다 선택하기가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안전하게 원금을 보장되도록 투자를 하자니, 물가에 그대로 노출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돈이 필요한 시점에 돈을 많이 만들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그러면 내가 물가를 이기기 위해서 수익성을 고려해야 되겠다. 수익성을 고려하자니 어떻습니까? 또 괜히 원금 손실이 발생해서 정작 또 내가 돈이 필요한 시점에 원금도 안 되는 이러한 돈을 또 받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따라서 나의 은퇴에 대한 시기 그리고 나의 어떤 투자 성향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접목을 시키셔가지고 우리가 개인연금을 고르실 때 참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연금을 가입할 때는요, 다음에 한 5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은 안정성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좀 이제 수익률 위주로 선택할 거냐,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요. 이게 이제 최우선적인 어떤 상품 선택의 고려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이맘때쯤, 그렇죠. 작년 말에 또 나왔을 겁니다. 소득공제가 되는 세금 적격 연금 상품이 있고, 소득공제는 안 되지만, 나중에 종신연금을 받거나 10년 이상 유지를 시켰을 때 비과세를 해주는 세제 비적격 연금 상품이 있을 겁니다. 과연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 거냐 이걸 또 고려사항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금을 보장해주는 금융상품이 있는 반면에 원금을 비보장해주지만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품도 있단 말이죠. 정작 내가 어떠한 상품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입 회사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만 연금을 받는 확정 연금형을 받을 거냐, 아니면 예를 들어 보험사 상품 같은 경우는 종신토로 연금을 받을 수 있죠. 종신연금을 받을 수가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험생명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내가 금융상품을 가입한 시점에 경험생명표를 적용받는 그러한 상품에 가입을 할 거냐, 아니면 연금 전환 시에 경험생표를 적용받는 그런 상품에 가입할 거냐. 이렇게 한 5가지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안정성과 수익률에 대해서 과연 내가 어떤 부분을 선택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시죠. 안전한 게 좋으세요? 아니면 수익률이 높은 게 좋으세요? 사람마다 사실은 성향에 따라서 조금 많이 좀 차이가 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고 그래프를 돌려보게 되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사실 대략적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내 은퇴 시기가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굳이 우리가 수익률을 높여서 변동성을 추구하기에는 남아있는 기간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좀 괜히 투자를 했다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내가 30, 40대예요. 그래서 아직 투자 기간이 많이 남았어요. 이런 분들은 내가 아무리 투자 성향이 원금을 보존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더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수익률을 좀 추정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요, 1년 정도의 어떤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이거는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위에 상단은 이제 연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연 수익률을 나타내는 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간색 네모 박스를 친 5년 정도의 수익률을 한번 볼까요? 5년 정도를 보면, 연 4% 수익률로 매달 50만원씩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5년 뒤에는 3,3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반면에 7% 수익률일 때는 3,500만 원, 10% 수익률일 때는 3,8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시나요? 내가 예를 들어서 4% 정도면 안전자산을 볼 수가 있을 거고 7% 정도면은 혼합형 펀드 정도의 수익률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볼 수 있을 거고 10%는 좀 더 이제 그 변동성이 높여져서 원금 소지 가능성이 그래도 많이 높아지는 주식형 펀드로 볼 수가 있을 텐데 내가 안전자산, 내가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20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를 감안해서 내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성향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투자를 통해 가지고 받는 금액 차이가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뭐이 정도일 때는 저 같으면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투자 기간이 이제 훨씬 더 넘어가서 20년이 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20년에 대한 한번 빨간색 박스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 4% 수익률일 때는 약 한 1억 8천만 원 정도의 수익률이지만 이게 7%로 넘어가게 되면 2억 6천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10% 수익률로 가게 되면 거의 한 3억 8천만 원 정도의 우리가 이제 적립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일 때와 10%일 때와 2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을 하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4% 상품으로 뭐 투자 수익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2배, 좀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2배 이상의 어떤 그 적립금을 받으시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원금 손실을 각오하지만 또 이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매입 단가 하락에 의해서 리스크가 사실 장기 투자에 의해서 리스크가 현저히 적어지기 때문에 이럴 땐 당연히 수익률 유지의 투자를 선호하는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좀 정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내 투자, 내가 안정성이 좋냐, 수익성이 좋냐 이 두 가지를 결정할 게 아니고 내가 은퇴하는 기간이 과연 얼마가 남았냐. 내가 정말 10년도 채 남지 않아서 나는 뭐 돈이 필요하지만 이런 분들은 정말로 어차피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차이를 높인다라고 하더라도 뭐 적립금액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원금을 보장받는 투자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다만 내가 10년 이상 아직 남았어요.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았으면 내가 아무리 원금을 뭐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신 분이다 하더라도 이때는 인플레이션 해지를 해야 된다. 따라서 이때는 투자 수익률 위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요. 소득공제가 좋냐 아니면 비과세가 좋냐. 항상 이제 말이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항상 보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세대 적격 상품은 어떤 상품 구성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 연금보험, 연금펀드, 연금신탁 이런 것들을 뭐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세제 비적격 같은 경우는 저축성보험이나 뭐 변액보험 같은 경우를 뭐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제 적격 같은 경우는 일단 소득공제가 되죠. 연 400만 원까지 100%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연말이 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세제 적격 상품은 기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세제 비적격은 이런 소득공제에 대한 혜택은 없고요. 과세는 어떻게 하느냐? 소득공제는 해주지만 세제 적격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이게 연금 소득으로 일단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 소득을 다 합했을 때 연 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5.5% 분리과세하지만 연 600만 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되죠. 반면에 세제 비적격인 경우에는 10년 이상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종신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비과세되는 이자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를 해주게 됩니다. 해약을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세제 적격 상품이 페널티가 많은데요. 22% 기타 소득세를 이제 과세를 하게 되고 5년 이내 해지를 하시게 되면 2%의 해지과세세를 추가로 이제 내게 되죠. 반대로 세제 비적격 상품인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해약을 하게 되면 보험 차익에 대해서 15.4% 이자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55세 이후에 이제 세제 적격 같은 경우는 만 55세 이후에 보험사 상품 제외하고는 정기적인 연금을 이제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세제 비적격은 이제 종신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흔히 말하는 한번 세제 적격 상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셀러리맨들은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많이들 언론상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 상품을 소득공제 받을 때는 좋은데 해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해약을 하는 순간 22% 기타 소득세를 과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내가 뭐 사망을 제외하고는요. 내가 뭐 아프다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단지 뭐 추가 가산세만 안 낼 뿐이지 해지 가산세는 이제 내게 되거든요. 기타 소득세로 이제 보아서 이제 과세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거를 내가 깨지 않고 55세까지 가게 될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소득공제 받을 때는 좋은데 말이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기타 소득세가 과세된다라는 사실을 아는 분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현장에 상담을 하다 보면.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집을 사고 싶어요? 근데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대출 받기 싫어서 이거 그러면 내가 예전부터 가입했던 이 세제 적격, 이 연금저축을 깨서 내면 되겠다. 10년이 넘었으니까 큰 문제 없겠지. 깨려고 보니까 기타 소득세를 얼마 내야 되냐? 22%니까요. 440만 원 내야 되겠죠.
나 그거 몰랐는데? 그럼 나 그냥 연금, 나 그러면 만기까지 가지 뭐. 만기가 55세인 경우가 많은데. 만기 때 일시금으로 받을 때 전혀 문제가 없냐? 아니요,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기타 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5천만 원 쌓였으면 얼마의 페널티를 내냐? 기타 소득세로 1,1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어떠시겠습니까? 이제 세제 적격 상품이라고 무조건 좋냐? 이런 얘기는 안 나오시겠죠? 소득공제 받는 절세 효과는 최고다. 하지만 반면에 나중에 해약할 때는 정말로 그 기타 소득세까지 감안하게 되면 원금 손실 가능성 너무나 이제 큰 상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동성이 떨어지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제 적격 상품은 가입할 때 단점에 대해서 반드시 유념해서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원금을 보장받는 상품이 좋으냐, 아니면 원금을 비보장받는 상품이 좋으냐, 이걸 한번 우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원금을 보장받는 상품이 아무래도 좀 더 낫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왕이면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률이 추가가 되면 좀 더 안정감이 있겠죠. 그렇죠? 반대로 원금이 비보장된다. 왠지 그 펀드 냄새도 나고요. 펀드 같은 경우 이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실적 배당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손해를 보셨던 분들은 원금이 보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크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번 원금 보장되는 상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상품을 보게 되면요, 변액연금 상품이나 뭐 저축성보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이 일단 보장이 되죠.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일정 이상만 월에 투자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원금을 보장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원금을 비보장해주는 상품의 경우에는 이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들 수가 있겠죠. 이런 상품들은 이제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고, 물론 요즘에는 이제 80% 정도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이 나와 있지만 이건 이제 원금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원금을 보장해주는 변액 연금 보험이 과연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비해서 무조건 유리하냐? 근데 따져봐야 될 게 있다라는 거죠. 일단 변액 연금 보험은 원금을 보장해주는 대신에 그 보장을 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차감을 합니다. 연에 전체 쌓이는 금액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0.5%는 원금 보장해주는 대가로 이제 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금 보장해주는 대가로 내 전체 자산 0.5% 정도 떼준다. 이거는 이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내 수익률이 뭐 한 5%가 나고 있다. 근데 이거 떼가니까 사실 이제 4.5% 수익이 나고 있는 거죠.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이러한 수수료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액 연금 보험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일정 기간을 거치를 하게 되면 원금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투자 자체를 안전하게 유지하려는 이런 성향이 강하겠죠. 따라서 채권형 펀드 비율을 뭐 상품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뭐 40% 내지는 50% 이상 포트폴리오로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이러한 절대적인 조건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어떻게 될까요?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채권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주식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연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약 한 연에 5에서 7%로 보는 게 좀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변액 유니버셜 보험 같은 경우는 펀드 구성이 자율적이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좀 많이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이제 형태로 우리가 펀드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약 8에서 12% 정도는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러면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변액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면 10년 뒤에는 100%, 원금의 100%를 보장을 해주고 뭐 한 20년 뒤에는 원금의 150%를 보장해준다. 좀 매력적이잖아요. 펀드로 투자가 되는데 투자 수익률은 뭐 별도지만 뭐 10년 뒤에는 100% 보장, 원금 100%를 보장을 해주고 20년 뒤에는 150%를 보장해준다. 뭐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리스크가 거의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설명들을 많이 하면서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한번 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변액 연금이 5%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변액 유니버셜 보면 최소 한 미니멈 8%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게 나와 있는 빨간색 박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 수익률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금 굴러가는 원금의 100%는 이게 이제 매달 이제 한 뭐 50만 원 정도 투자가 된다라고 가정을 한 이제 그래프인데요. 원금의 100%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약 한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20년이 지나가게 되면요. 원금의 150%로 감안을 하게 되면 1억 8천만 원이지만 5% 수익률로만 굴러가더라도 이미 평가 금액은 그거보다 높은 2억 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8%로 굴러간다. 그러면 한 2억 9천만 원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150%를 보장해 주면서
채권에 대한 비중을 높여서 기대 수익률을 다운시키고 수수료도 뭐 원금 보장해 드리는 수수료 연 5%를 떼주면서 1억 8천만 원을 과연 보장받는 게 더 좋은 선택인지 아니면 8% 기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거의 한 3억 원에 가까운 자산을 만들어 놓는 게 더 유리한 건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인가 보장해주는 대가 당연히 무엇인가 반대급부가 있다. 따라서 원금을 보장해야 되는 거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금에 대한 기간, 리스크를 현저하게 줄여야 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투자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층의 경우에는 원금을 보장받는 대가가 오히려 훨씬 클 수가 있다. 따라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원금을 보장받는 게 아니고 물가를 높일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변액연금과 같은 상품은 사실은 은퇴가 은퇴 기간이 짧은 이런 분들에게 적합하고요. 사실 은퇴가 많이 남아있는 분들은 오히려 원금 비보장 상품이 훨씬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는 이제 확정연금이 좋으냐, 종신연금이 좋으냐, 뭐 이 차이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뭐 조삼모사하는 겁니다. 똑같은 연금 재원인데 확정연금은 뭐죠? 일정 기간만 딱 나눠서 주는 거죠. 똑같이 1억 원이 남아있는데 이걸 10년 동안 그냥 내가 나눠 받을 거냐 아니면 내가 종신토록 받을 거냐 이 차이인 거죠. 근데 어감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조금 처음엔 적게 받더라도 종신토록 받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확정연금이 좋으냐, 종신연금이 좋으냐, 뭐 이런 거보다도 일단 베이스는 종신연금이 맞다. 하지만 어떠한 시점에는 확정연금으로 우리가 그 연금 상품을 좀 리모델링 하는 게 좀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를 들면 확정연금 같은 경우는요, 뭐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받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확정연금의 위험이 뭐냐? 내가 10년 동안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의 평균 수명은 10년 정도다, 혹은 20년 남았다 이렇게 해서 확정연금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확정연금을 받게 되면 종신연금을 받는 것보다 연금에 대한 금액 자체의 사이즈는 커지겠죠. 그렇게 해서 연금을 이제 많이 다 써버렸는데 연금 수령 기간이 지난 뒤에도 나는 생존해 있는데 받는 국민연금 현저하게 작다. 이럴 때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죠. 반대로 종신연금은 사망 시까지 받지만 이 종신연금에 대한 리스크는 뭘까요? 맞습니다. 사망 시점에는 사실은 그 이후에는 연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연금 지원을 충분히 쌓아놨는데 조기에 사망을 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조기 사망에 대한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정반대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죠. 다만 종신연금을 받을 때는 최저 보증 기간을 두게 되면 사실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좀 완화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까요? 내가 60세입니다. 똑같이 1억 원이 적립돼 있어요. 그리고 불이율은 4%를 적용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확정연금 10년, 확정연금에다 10년으로 받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매달 한 101만 원 수령할 수 있을 거지만 종신연금으로 수령하겠다 이게 이제 46만 원, 한 절반 이상으로 이제 줄어들게 되죠. 이런 식의 연금 차이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확정연금에 대한 부분들, 물론 종신연금 베이스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확정연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떠한 상품에 좀 어울리냐, 조금 전에 나왔던 연금저축과 같은 상품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마의 10년, 55세에서 64세 정도까지의 어떤 시점을 버틸 수 있는 그 기간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55세 정도에 은퇴를 1차 퇴직을 했다. 근데 그 이후에 소득원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54세 정도까지는 근로소득을 통해 가지고 내 생활비 혹은 사업소득을 통해서 내 생활비를 충당을 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국민연금은 한 10년 뒤에 나오는데 55세가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퇴직연금이라든가 아니면 연금저축을 확정연금으로 받아서 우리가 이제 그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기간은 우리가 안전하게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5세가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연금이 이제 많아지죠. 예. 그 국민연금도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비과세가 되는 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잠시 뒤에 설명도 드리겠지만 주택을 유동화시켜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을 사용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과연 경험생명표를 어떻게 할 거냐, 과연 가입 시점 혹은 전환 시점 어떠한 상품을 선택할 거냐. 이거는 답은 간단하죠. 당연히 가입 시점에 경험생명표를 기준으로 연금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상품을 가입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연금과 관련돼서는 경험생명표를 가입 시점 걸 적용받는 상품을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겠죠. 내가 현재 평균 수명을 근거로 연금을 주는 이런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세예요. 그런데 내가 연금을 받을 때 내가 한 20년이, 20, 30년이 지났는데 그때 평균 수명이 100세가 돼버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가입 시점, 내가 평균 수명 80세 시점을 적용하는 그런 연금 상품에 가입을 해 있다면 이해하기 쉽게 1억 원을 1억 원을 내가 60세 연금 전환했다. 그냥 80세까지 나눠주면 되죠. 똑같은 1억 원을 20년간 나눠주면 됩니다. 이러한 거하고 내가 전환 시점이 됐어요.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됐으면 1억 원을 몇 년에 걸쳐서 나눠줘야 되죠? 맞습니다. 40년 정도에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연금액이 동일하게 연금을 적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상품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연금액이 거의 2배 이상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표를 보시면 좀 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세 남자가 월 100만 원짜리 연금을 가입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년 납을 했어요. 불이율 4.7%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65세에 종신연금을 수령하는데 20년 지급보증 이러한 상품을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제3회 경험생명표. 경험생명표는 이거 생명보험협회에서 위험률 계산하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보험료의 근간이 되는데, 제3회 경험생명표로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 평균 수명이 68.4세이기 때문에 종신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연 5,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경험생명표가 증가하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제6회 경험생명표로 갔더니 동일한 금액을 적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연 4,300만 원 정도밖에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더라라는 거죠. 따라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험생명표가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나는 어떠한 경험생명표를 어떠한 상품에 가입을 해야 되냐? 가입 시점에 경험생명표를 적용해서 연금을 주는 이거는 연금자가 들어간 상품은 대부분 이렇다. 연금보험이라든가 변액연금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변액 유니버셜 보험 중에서 요즘에는 이러한 연금 특약을 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에 가입을 해야지 연금을 전환 시점, 연금 전환 특약을 사용하게 되면 전환 시점에 어떤 경험생명표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품들을 좀 배제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개인연금 가입 요령은 이러한 형태로 좀 정리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연금 저축은 절세 계좌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임의식으로 일단 가입을 하셔가지고 절세 계좌로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5세에서 64세 확정 이때를 좀 버틸 수 있는 이러한 연금용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연금 가입 후에 10년 안에 연금 수령하기를 원하시면 이때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인 상품이니까 20대에서 40대 정도에 가장 유연하고 연금 전환할 때 가입 시점에 경험생명표 사용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근데 변액 연금보험은 원금은 보장을 해주지만 50대 이상에 유용한 거지 여러 가지 수수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변액 유니버셜 나이가 어린 분들은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더 유리하다. 이 정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 유동화 고려 상품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한 5가지 상품을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월 지급식 펀드, 그리고 채권, 월 지급식 예금, 즉시연금, 그리고 즉시연금 중에서도 이제 금리형이 있고 바로 주는 게 있고요. 일정 기간 동안 월 지급식 펀드처럼 금액을 나눠주다가 10년이 지났을 때 연금으로 나눠주는 이러한 형태의 상품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월 지급식 펀드 요즘에 이제 많이 유용하는데요.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급률은 전체 금액에서 월 0.5에서 0.7%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대상 자산은 물론 주식하고 이제 채권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겠죠. 이게 과연 은퇴 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적절할까를 판단해 보자라는 거죠. 어떠한 위험이 있을까요? 일단 매달 받는 연금액이 계속적으로 변동이 되겠죠. 전체적인 평가 금액이 바뀔 거니까요. 이달은 70만 원 받고 다음 달은 50만 원 받고 수익률에 따라서 그 다음 달에 8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해보죠. 연금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점도 있고 수익률이 만약에 매월 받는 분배금과 보수와 관련된 부분보다 더 작다라고 하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그렇죠. 평가 금액이 낮아져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점차 작아지는 이러한 단점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채권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채권, 국공채가 됐든 회사채가 됐건 이런 상품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자율은 연 4.5에서 한 8%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는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금리가 올라서 채권 가격이 하락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채무 불이행이 되는 이러한 위험도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채권 자체도 조금 안전성 위주로 국채나 이제 뭐 지방채라든가 이런 형태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자율이 좀 많이 낮아진다. 이런 단점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월 지급식 예금 같은 경우는 이자를 주는 거죠. 이런 거는 연 3.5에서 뭐 4%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좀 해지하기 어려운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내 자산이 있으면 이걸 사실 즉시형 연금을 아예 전환을 해버리는 거죠. 종신토록 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을 바꾸자라는 거죠. 그렇죠? 즉시연금 같은 경우는 연 4.5에서 4.8% 정도로 이제 불이를 하는데 즉시연금의 단점이 뭐냐? 이것도 이제 아무래도 정액형으로 연금을 받기 때문에 현재 받는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에는 그대로 노출이 돼 있다. 다만 장점은 뭐냐? 종신연금으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10년 이상 유지했다가 뭐 이거를 뭐 종신연금으로 전환을 했다. 그러면 이거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건 이제 상속과 관련된 부분인데 연금의 정기이금 평가의 부분 때문에 상속 재산이 좀 줄어들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하신 분들이 자산을 유동화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이 즉시연금 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좀 나와 있는 상품 중에서 즉시연금이지만 변액 상품이 있는데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월 지급식 펀드와 그렇죠. 즉시형 연금을 합해 놓은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가입한 10년 동안은 뭐 매월 뭐 0.6% 정도 그 돈을 나눠주죠. 마치 월 지급식 펀드처럼요. 나눠주다가 10년이 지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보험 차익이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때 해약을 할 수도 있고 연금 전환을 종신토록 하겠다. 월 지급식 펀드와 즉시형 연금을 합한 이런 상품이다. 따라서 즉시연금에 비해서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은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기 사업비가 좀 세고 월 지급식 펀드처럼 주식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아졌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 이 5가지 상품들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즉시연금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 부분 좀 중점을 둬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이제 사실은 화두가 되는 게 적자인 것 같아요. 적자. 네. 항상 모든 건 힘든 게 적자에 대한 인생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건 관심인 것 같아요. 자산을 유동화시킬 수 있는 것도 관심이고 우리가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것도 관심인데 이러한 관심이 있어야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나도 모르게 돈이 많건 적건 적자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적자 인생인 거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 한 해는 정말 내 가정 경제에 어떤 관심을 기울여서 모두 다 흑자 인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2012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15억에 대한 건물을 매각을 하고 13억 가지고 아파트도 좀 마련하셨고요. 그리고 주택연금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연금 자산도 확보를 하셔서 지금은 무리 없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은 관심, 자산을 어떻게 유동화시켜서 나의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은퇴 생활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수비책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는 은퇴 설계의 실제 상담 사례, 생생한 사례들을 전달할 예정이니까 다음 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